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항세프의 요리교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 가서 시켜 먹는 각종 중국 음식들, 흔히 짜장면, 짬뽕 이런 거 말고, 만두 말고 탕수육, 양장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리들이 많이 있지요. 해물도 있고 주로 돼지고기가 많고 닭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소고기도 있고 그렇죠. 그런 이 중국 요리 중에 솔직히 중국에 가서 제대로 오리지널로 있는 요리는 별로 없고, 한국에 넘어온 지 지금 100년이 넘어갔죠. 이 1900년도 초반 중국 사람들이 그 산둥반도에서 인천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한국의 개항 초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본의 이제 이 식민지화와 더불어서 인천에서 청요리집을 하고 살다가 일본은 한의원도 했죠. 또 약재상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서울로 들어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제일 서쪽이 지금 우리 사무실이 있는 여기 합정동, 연희동 쪽이었습니다. 이 근처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화교학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100년을 거치면서 서서히 한국화된 중국 요리,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집에서 시키는 중국 요리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아이다호까지 가서 중국집을 찾아갔더니만 짜장면은 없고 작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을 이렇게 볶은 그런 건데 한국의 짜장면하고는 맛이 거의 180도 달랐습니다. 그 된장 같은 거를 볶은 데다가 면을 넣고 먹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중국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중국에 이 시위가 났습니다. 전국에 16개 도시, 50개 대학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규모는 아직 수만 명 단위로 전국적으로 수십 수백만 단위로 난 거는 아니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서 1989년 천안문 시위에 대한 강제 진압 이후에 국가의 방향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국가의 방향에 다 복종하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 나라에서 지난번에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이 결정되려고 할 때 베이징 고가다리 위에서 시위를 냈고 상하이 거리에서 또 간접 시위 형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도 조금 달라진다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요 며칠 사이에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놓고 지금 중국의 대중들의 거센 저항이 자발적으로 지휘부나 조직된 어떤 체계가 없이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느끼는 비슷한 고통, 비슷한 탄압에 대한 저항이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애초 중국의 왕조는요, 오래 못 갑니다. 중국에서 조선 이시왕조처럼 저리 비리비리한데도 500년 간다, 이런 왕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왕조는요, 200년 가면 많이 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왕조가 수시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 50년 반짝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좀 내분이 생기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반란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경제 사회 시스템이 새왕조 때 갖춰졌다가 좀 무너질 때쯤 되면 일단 전쟁으로 농지가 황폐해지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사하는 체계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떠돌고요. 그 사람들이 농민 반란군이 됩니다. 그래서 황건적에 난, 홍건적에 난, 이자성에 난 중국의 수많은 반란이 전부 다 이 농민의 자발적인 반란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농민의 난이죠. 그래서 이 중국의 명나라를 세운 태조도 결국 농민 반란군의 일환이었죠. 그러니까 농민 반란군이 나중에 황제가 돼서 이제 혁명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중국은 왕조가 짧은 전성기를 지나면 쇠퇴해지면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농업이 황폐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반란군으로 가는 행태들. 그래서 약탈을 일삼고 세를 모으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커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강했던 진시 황제도 결국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 다음에 그냥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십 년 가지도 못했지요. 공산당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통일해서 세운 지는 그게 이제 80년도 안 됐어요. 지금 70년 좀 더 된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조가 이제 한 70년 됐으면 거의 전성기가 지나갔고 공산당이 시작한 지는 근 100년이 됐어요. 이제 중국의 공산 왕조라는 것이 무너질 때가 된 겁니다. 시기상으로. 중국에서는 사실 전통적으로 가치나 이념 같은 것이 별로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막상 중국의 공산당이 어느 시점부터 공자, 맹자를 갖다가 좀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키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찾았지요, 다시. 중국이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이 일종의 해외 설립한 학술원 같은 게 공자학원이잖아요. 문화원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나라를 침투하는 일종의 중국의 전진기지처럼 돼 있죠. 그래서 호주에도 공자학원이 문제가 되고 유럽에도 그 많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정작 공자나 맹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국보다 적더라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온 바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이시 조선에서 유학자들의 근원이 된 이황, 이율곡 등의 근원이 된 중국의 주자학. 주자학이라는 것도 송나라 때 조금 유행을 했다가 부분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주자학이 없는데 한국에는 주자학자들이 넘쳐나서 이시 조선 말기에 유교의 전성기를 이룩했다. 제후국가의 수도에서는 본토에서 사라진 주자학과 이 공명이 부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은 매우 실용적이다. 그래서 실용적이기 때문에 먹고 살고 돈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하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그 집이나 이런 데 가면 전부 벌겋게 하고 누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 돈과 복을 갖다가 기복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고 중국의 명절, 설날이나 중추절 때도 그런 걸 기원하죠. 그래서 역대 중국은 왕조가 먹여만 살려주면 편안하고 태평성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그때는 이제 반란이 무조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해석하는 관점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을 경멸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피부로 느낀 가치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중국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 같지만 사실상 수십 개의 나라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집단이고 그게 한민족이라 하는 것처럼 한족이라는 것이 하나가 딱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옛날에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역의 나라였지 중국의 한족의 나라라고 볼 수도 없었고 원나라는 몽고의 나라고 청나라는 여진족의 나라였지 않습니까? 명이 마치 한족의 나라였다고 하지만 그 명도 성격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그 복잡한 나라, 그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또 온갖 이 천재지변이나 재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 대중들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을 희구하지 그 이상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상업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였고 중국의 이 남송대 항주는요. 상하이 옆에 있는 항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고 알려졌는데 그때 당시 아라비아 로마까지도 이렇게 다 교류하던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중국의 이 배금주의적 사고, 잘 먹고 이 따뜻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무사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는 중국 사람의 몸에 쫙 배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주의를 하든 말든 중국이 지금 경제만 성장하면 시진핑의 억압 독재 이것도요 중국 사람들이 감수를 합니다. 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역사상 아직까지 한 번도 중국 사람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중국식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중국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우리나 홍콩이나 대만 사람처럼 막 그냥 차이가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실제 중국 사람들에게 가서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 내부에 민주주의적 의식이라는 것이 참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중국의 경제 성장기에 중국의 주석이 되어서 억압적이고 문화혁명을 하든가 말든가 자유를 탄압하든가 말든가 중국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시진핑이가 재수가 없게도 중국 경제가 꺼져서 내리막에 거의 처박으려고 하는 타이밍에 중국의 3년임 주석이 또 되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에서 나오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통제 때문이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배경에는 경제가 붕괴되어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러듯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하층민부터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점점 이렇게 확대되어서 중산층도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죠. 지금 중국 경제가 엄청난 침체에 빠져들었어요. 중국 경제가 성장만 하다가 이제 완전히 꺾여서 떨어지는 징후가 노후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 전체적으로 월급 수준이 하락한다. 농민공들이 중국 경제를 받쳐오던 건설, 토목, 인프라 사업이 스톱이 되면서 노동 일을 해서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다. 농민공이라고 부르는 근한 8천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지금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 속에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라는 이 목표하에 통제가 되고 갇혔어요. 그래서 보통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런 코로나 봉쇄, 통제,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생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미국에도 엄청난 돈을 나눠줬지 않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많은 돈을 나눠줬지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돈도 안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먹고 살 수 있지만은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걸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농민공 같은 사람들이 전부 포위망을 탈출해서 자기가 있던 그 누추한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중국의 봉쇄망 밖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은 적도 없어서 밖으로 나갔는지 누가 몰래 빠져나가면 찾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어요. 노숙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고위 간부가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실토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이 봉쇄만 하니까 없는 사람부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루무치 화재 나고 난 이후에 우루무치의 저소득층에 중국 정부가 56,000원씩 300위안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민심을 수습한다. 그게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거예요. 56,000원을 나눠준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마이홈이 이 목표인데 그 집을 살라고 돈 모아서 그냥 아껴 모아가지고 건설회사 줬다가 지금 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00만 명쯤 됐어요. 이것도 난리 났죠. 그러니까 중국 전반에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이지 않던 이 중국 공산주의 체제라는 데 대한 불만이 팽배해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코로나 통제로 직접적 억압으로 들어가니까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번에 중국 시위의 배경이다. 중국 정부가요, 핸드폰을 뺏어서 검사하고 시위에 나선 사람한테 너 잡아간다고 협박 전화도 하고 색출도 하고 심지어 또 중국 시위라는 게 이렇게 해지태그를 때리면 포르노가 검색되도록 장난도 치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중국은 지금 생계난에 기반한 이 시위가 중국 경제가 계속 붕괴되는 한은 사라지지 않고 널리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공안, 경찰로 이걸 막는데 한계가 올 거고 그 다음에는 중국의 군부가 등장해야 될 건데 군부가 본보기로 특정한 지역에서 강제 진압에 나서게 되면 그것이 시진핑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망설이면서 적당히 무마시키면서 겁 좀 주면서 지금 이렇게 지휘들을 하나씩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중국이 지금 코로나라는 도저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어요. 애초에 중국 공산당이 초반에 우한에서 굉장히 많이 죽는 사태를 겪고 코로나에 대한 공산당 스스로의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저런 게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공산당 체제의 효율성이 거의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로 코로나라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이라는 사회는 당이 결정하면 그냥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요. 자, 그렇게 쭉 버텨왔는데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대만보다 중국의 환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으니까 그 손실이 엄청나도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공산당 정부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을 가려는 그 타이밍에
이 제로 코로나가 더 강화돼서요. 세계는 코로나가 뭐 많이 사라졌다, 이제 코로나 끝이다, 이렇게 팬데믹이다 이러고 있는데 더 강화된 것은 왜 강화됐냐? 시진핑이 코로나를 핑계로 사회 통제를 할 필요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중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부분에서 코로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억압이 계속 먹힐 것처럼 중국 인민들을 너무 우습게 봤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전부 저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깜짝 놀랬지요. 그래서 좀 볼 겁니다. 이러다가 말겠지, 겁만 좀 주면. 안 그럴 겁니다. 경제가 점점 붕괴되면서요, 중국에 먹고 살기 어렵게 된 사람이 생계형 이 반정부 시위로 번져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시위를 보면서 제일 겁을 먹고 정부를 수집하고 있는 곳은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한이요, 중국만큼은 자신들의 든든한 뒷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중국의 체제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니까 북이 좀 당황한 거죠. 자, 몇 달 안에 세계의 이 대공황의 위기가 닥칠 겁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를 거의 박살낼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가 경제에 대한 이 통제력을 상실할 거고, 그 속에서 중국의 시위는 규모가 엄청 커지면서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중국이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세프는 일찍이 경제 위기가 중국이나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이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 정권들을 붕괴시킬 거라고 이야기한 황 대표의 말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중국 인민들은 배고프면 뒤집어 버린다.